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가 풀어보는 교육에 대한 뒷이야기, 교육 감. 네, 2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 금요일이 된 것 같은 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준비 못한 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최쌤입니다. 네, 그럼 점점 나도 얼마 남지 네. 않았어. 점점 저희 행복합니다. 교육감을 거듭할수록 선생님들의 텐션이 떨어지는 걸 보니 이제 학기 말이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네, 다들 좀 본인도 많이 내셨으면 텐션이 좋겠습니다. 떨어져 있으신 것 네,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안 그래도 떨어져 있는데 더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또 듣는 분들은 오후 4시 반이니까 텐션을 우린 지금 피곤하시겠네. 가장 아, 힘들 때 그런가? 아닌가요? 피곤하시겠네. 네, 이번 시간에는 교육부 소식 몇 가지랑요. 이번에 좀 자잘자잘하게 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역시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그 좀 이야기거리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자잘자잘하게 좀 여러 가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식 3가지를 좀 큼직한 거를 몇 개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는 2022년 대학생 근로장학금 469억 추가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고요. 교육부에서. 그리고 국가근로장학금을 469억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국가근로장학생을 연간 12만 명에게 3,604억 원을 지원한 계획이었으나 더 많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2년 2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증액된 469억 원을 재원으로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총 14만 명 4,07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2025년부터 홍콩 대학 입학 시험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좀 신기한 또 내용이라서 제가 보도자료 중에 들고 왔고요. 교육부와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홍콩 대입시험 영역에 한국어 시험 토픽 성적을 활용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과 홍콩 시험 평가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시험 평가국은 2025년부터 홍콩 대입시험 제2외국어 영역에 한국어 과목 신설을 확정하고 해당 과목의 대입시험 성적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향후에 지금 일단 뭐 MOU만 체결한 것 같은데 향후 교육부는 이제 국립국제교육원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홍콩 시험 평가국과 공동으로 홍콩 현지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홍콩 대입시험 한국어 과목 설명회를 개최하며 홍콩 대입시험 내 한국어 능력 시험의 활용 방안에 대해 안내할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님 아직도 이제 장상윤 유명하신 교육부 분. 차관님이신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어 능력 시험을 현지 대입시험 성적으로 공식 활용하기로 합의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홍콩의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한국어 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홍콩의 초중등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이걸 발판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좀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바뀐다는 건 근데 사실 홍콩 안에서 뭔가 또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이겠죠. 시험을 본다는 건 어쨌든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겠죠? 결국은. 네, 그래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홍콩에서의 수요가 있다는 건데 저희가 뭐 홍콩 현지의 분위기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좀 신기한 내용이라서 좀 가져와 봤고요. 세 번째는요. 교육부 소관 3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3가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는데 6월 21일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3개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인데 3가지 법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사실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교육부 홈페이지 가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를
원화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원화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사를 두어서 영양관리, 위생, 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혹시라도 재난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 급식 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보니까 좀 그동안 있었던 음식 문제라든가 그리고 저희 코로나 때 이런 시도들이 많았잖아요.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한다거나 그런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같은 거 지급하는 것들이 좀 정책으로 시도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의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도 중복 장애와 시청각 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그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요, 대학의 장은 화면 해설, 폐쇄 자막 또는 한국 수어 통역 등을 제작해서 수업 중에 활용하는 영상물에 포함하여 제공하거나 지원 인력 배치, 학습 보조기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좀 들어가게 돼서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분들에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은요. 교육시설법입니다. 교육시설법인데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 및 소방 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그리고 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전 기획 및 적정성 검토 법정 근거 마련, 그리고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의 심리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 좀 더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네. 이제 모두에게 네, 돌아가는 식으로 뭔가 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 세 가지가 좀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참 안 어, 됐었다는 게 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사립 음, 유치원을 이렇게 인원수로 이렇게 해야 되나? 구분 그쵸, 짓는다고? 그쵸. 물론 다 모든 대상을 하긴 어렵겠지만 네, 그쵸. 그래도 유치원은 다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구나.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음, 의무교육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향후 이렇게 방향으로는. 그쵸. 그쪽 근데 의무 교육으로 들어갈 때도 좀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산이 제일 크지 않을까요? 돈 문제가 네. 역시. 근데 학부모들이라든지 유치원 업종에 이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제 뭐라 하지? 원장님들? 그쵸. 병설이 많아지는 건데 따지면 네. 그럼 이제 사립 유치원이나 이쪽에서의 문제도 음,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근데 방법을 찾으면 못할 건 없는 정책인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기초학력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제일 쟁점이 됐던 정책,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에서 진보 교육감 진영으로 많이 이제 공격했던 정책이 기초학력이었죠. 그동안 진보 교육감 시기 동안 기초학력이 많이 저하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지난해 중3 고2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20년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에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도입하고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 표집 단위 학생 외에도 다른 학생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정책을 바꿨고요. 또 2024년까지 평가 대상 학년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2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기초학력 문제는 정말 아이들의 기초학력에 대해 떨어졌냐 올랐냐 자체보다는 조금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된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기초학력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들이 이제 여러 이제 진영에서도 나왔었죠. 그동안 대인관계 능력, 갈등 대처 능력, 여러 가지 역량 중심 좀 교육 과정이 좀 대두되면서
지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됐었고요. 이런 것들이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또 많이 나왔습니다.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들은 진보 성향의 현직 교육감들이 재임했던 시기 동안 학력이 낮아졌다는 주장을 이제 주로 펼쳤고요. 사실 막판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기초학력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 바람에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진보적인 정책 때문인지에 대해 솔직히 원인을 이제 따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었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기초학력이 낮아졌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8개 지역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승리를 했죠. 그래서 기초학력에 관한 정책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는 기초학력 신장 방안으로 학력 진단부터 이제 실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이번에 교육부하고 평가원에서 발표한 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좀 더 확대하고 학년을 이제 초3까지 확대하고 자율로 두긴 했지만 어쨌든 표집이 아니라 누구나 이제 참여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약간 애매하게 확대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만약 교사들은 또 원하지 않지만 그 다른 분이 또 원하면 시험을 또 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분이란 뭐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뭐 이렇게 누구 구성원이 또 원하면 그거에 따라 결정이 날 것이고 시험을 치기로 또 결정이 나면 학교에서는 또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쵸. 네, 그렇게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또 뭐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삼선에 성공한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교육감 경우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 학력 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를 했고요.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 모르니 학원에서 진단한다는 말도 있는데 공교육이 그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줄 세우기가 아니라는 전제로 학부모들이 학력 진단을 사교육을 통해 하지 않도록 미리 이제 진단하고 공교육에서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 반대로 이제 기초학력 문제는 진보 보수 가릴 거 없이 모두 다 공감하는 해결해야 되는 또 큰 문제인데 이것을 시험이나 평가로 해결하느냐 좀 또 질 높은 책임 교육으로 나아가느냐 이런 부분에서 뭐 보수 지역과 진보 지역에 조금 정책 방향이 갈리는 것 같은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국회 14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학생, 학부모,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학평가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중학생 74.2%와 고등학생 88.4%가 학교 수학 시험 때문에 이제 수포자 발생에 영향을 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 평가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시를 했는데 변별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시험이나 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기 위해 학생에게 평가 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학교 시험 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학 책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을 위해 모두 다 올려야 한다라는 거에는 이제 공감하지만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 체계가 바깥 진단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냥 약간 문제 풀어서 20문제면 5점 한 문제당 5점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해서 뭐 몇 점 이상은 뭐 충족, 몇 점 이하는 미달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새로운 좀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좀 평가를 진행을 해보는 게 네. 진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진단 평가는 항상 있었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진보 교육감이 있다고 해서 진단 평가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일괄 진단 평가를 안 한 거지. 교사 어. 나름대로 학년에서 뭐 이렇게 진단 활동은 하잖아요. 그죠. 매 차시마다도 할 거고. 그리고 이런 지필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그렇죠. 뭐 있거든요. 단원 네. 평가던 뭐 음. 이렇게 하는데 줄 세우기는 교사들이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를 가지고 줄을 세우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음. 거지. 그렇죠. 우리가 뭐 줄을 세워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 이제 당선인 지금도 교육감이시지만 그분이 뭐 줄 세우기가 아니라는 전제로 이제 뭐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 그것의 효용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줄 세우기를 안 하는 거는 지금도 안 하지만 음. 줄을 세우는 건 항상 외부의 어떤 이제 뭐 다른
그쵸. 요소들에서 줄을 세우는 거니까 암묵적으로도. 그래서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약간 그 뉴스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 결과를 공개한다 좀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평가 결과를. 나 옛날에도 안 그랬는데 나 어릴 때도 결과를 공개한다는 건 뭐죠? 시험 결과 평균 몇 점? 1등에서 그 뭐 이렇게 몇 크게 등. 줄 세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를 한다는 게 그게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싶은. 그냥 그게 하고 싶은데 음. 기초학력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쟁을 좀 더 음. 시켰으면 하는데.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관념을 좀 바꿔놓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시죠? 네. 머릿속에 이만큼 내오는 걸 그냥 우르르 쏟아내는 게 그냥 공부 잘하는 애인가? 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희 어릴 땐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기초학력이 정말 기초학력 본질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접근에 좀 갔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뉴스를 찾아보면서 지금 교육감 몇 회를 거듭하면서 이제 장상윤 차관님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장상윤 차관님이 언제 이제 마무리될지가 좀 또 기추가 장관님 되는 거 아니야? 장관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차관님이 그냥 이제 차라리. 작은 일은 생각보다 장관님만큼 하시는 것 생각보다 같아요. 잘하시더라 약간 이런 건가 약간 네, 장관 소식을 한번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23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제 강행할 것이다 임명을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오늘 29일입니다. 이제 29일이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어서 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인 30일부터 그냥 임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즉각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이 쏟아져서 저희가 이미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2주 안에 또 다른 두 가지 사건들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뭐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사회이사 겸직으로 인한 이해 충돌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국가교육을 이끌어야 하는 교육수장으로서는 부적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제자의 박사 논문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1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지방정부 규제행정의 성과 요인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을 게재했는데요. 논문의 제1저자는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고요. 제자 손 씨가 교신 저자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3개월 뒤인 2016년 2월에 규제개혁 성과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기업 체감도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박사 논문을 제자인 손 씨가 쓴 겁니다. 두 논문은 논지나 기초자료, 연구틀, 연구에 사용한 자료까지 거의 일치하는 사실상 같은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따지자 보면 박 후보자가 제자 논문에 그냥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연구 성과를 가로채기 한 것이 아니냐. 혹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박순애 후보자가 제1저자가 실제로 맞다면 아니 그럼 제자의 박사 논문을 대신 써준 셈이 아니냐. 그러면 부실 논문 심사 문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어느 쪽 관점으로 보던 교육부의 수장으로서는 조금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4년 후보자가 책임 연구원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 논문과 그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된 것이다. 가로채기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분한 해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이렇게 해명도 하고 하는 사이에 정부 용역 과제에 전공도 전혀 다른 배우자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서 실적을 쌓고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공동연구를 해서 공저자로 연구 실적을 발표한 것이고 연구윤리의 위반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2017년 환경부 연구용역에서 후보자 남편인 장모 교수, 남편분도 교수라고 합니다. 경제학과 교수고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고 총 연구비 1,1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공동실적은 총 8건으로요. 이 부처
이 중 부처에서 확인된 연구 용역 2건으로 지급된 인건비가 1,134만 6,390원입니다. 뭐 두 부부를 합치면 한 2,800여만 원이 넘어요.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장 씨, 그러니까 배우자의 전공은 경제학입니다. 행정이나 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 씨를 제외한 모든 다른 연구원들은 환경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런 연구비 수혜부터 연구 실적까지 챙겼으니 특혜의 소지가 충분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 분야가 달라도 사실 가족끼리도 함께 연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연구자의 이해 충돌을 좀 방지하고 연구 윤리 차원에서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의혹이 자꾸 터져 나오고 있어서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교육부 장관이 부적격하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각종 현안을 아우르고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교육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보다 부적격 장관이 되는 것이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조금의 더 공백을 가져가더라도 적격한 인사 채용을 하자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네,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던 장관 후보자가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 이분 자기가 장관 할 줄 몰랐겠죠. 네, 그쵸. 네. 편하게 하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의혹이지만 대통령이 좀 되면은 안 되겠다 해야 되는데 뭐 좀 근데 일부러 뭐 그러시는 건지 약간 느낌이 다른 범죄가 없잖아요. 아, 있나? 음주운전. 이게 약간 이 정도, 그러니까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도 있겠죠. 사실인 것도 있고 만약에 그쵸. 아직 밝혀진 게 아니니까 네. 그렇더라도 이 정도로 많으면은 또 약간 또 음. 그런 것 같긴 한데 사람이 없나? 근데 또 그냥 저는 정치 잘 모르는데 또 정권 초기에 지지율 셀 때 좀 강행하는 경우도 또 있어가지고 나름 또 그 거기서도 줄다리기를 좀 해보겠죠. 이거를 무르는 게 더 이득일까, 강행하는 게 이득일까 이런 논리로 좀 가지 않을까요? 지금 차관님은 별다른 거 없으면 그냥 그분으로 하지. 그러니까 네. 아니 굳이 교육의 전문가도 아닌데다가 어. 근데 이렇게 강행해야 될 이유가 굳이 뭔가 저는 납득되는 건 사실 없어서 이렇게 문제도 심지어 많이 불거져 나오면 정권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괜히 우리한테도 마이너스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일 텐데 뭐 제가 뭐 대통령을 해본 건 아니니까 어떤 생각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사 어쨌든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한 명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그쵸. 굳이 그렇게 얘기할 수 이런 있죠. 사람이 정책을 내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받아서 현장에 적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될 테니 마냥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닌 것 같다. 그러게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먼지 정도가 아닌 것 예, 같아서요. 위장 전입 정도면 괜찮은데 좀 네, 어쨌든 자, 이어서 해주세요. 네, 다음 소식은 교부금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난 교육감에서도 아마 잠깐 다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하 교부금을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이제 약간 바꾸겠다고 이제 밝혔죠. 그래서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냈고요. 강하게 반발을 하였습니다. 그 정부는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공공부문 재정제도 혁신과 교육개혁의 과제 가운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을 포함시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성이 이제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법에 정해진 교부율, 즉 20.79%를 손대는 대신 유초중등에 한정돼 있던 교육교부금의 용처를 대학까지 넓힌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발표가 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이제 뭐 교총, 전교조, 뭐 교사노조 이런 곳에서 성명을 내서 그걸 좀 규탄을 했습니다. 일단 교원단체에서는 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국가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말,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식, 뭐 돌려막기 등 그런 말들을 좀 사용을 했었는데요. 교총 같은 경우들은
전국 초중고에는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아직 2만 개가 넘고 초중고 건물의 40%는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면이 철거되진 않은 학교도 아직 45.7%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교육기부금이 많게는 75%가 그래서 학교 건물 유지 관리를 위한 학교 기본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 정해진 용도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재정이 감소해도 그 부분은 이제 줄일 수가 없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게 된다면 결국 학생활동 재원의 감소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돈이 남아돈다라는 말도 사실은 아니고 우리는 좀 아직 예산이 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그 진보 보수로 반반 나뉘었던 교육감님들을 또 대통합하게 만드는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싶었습니다. 거의 당선되자마자 한번 똘똘 뭉치게 되는 또 사건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최규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은 17일 지방교육재정 개편 계획에 대해 분노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밝혔고요. 거기서 이제 교육교부금의 사용처를 대학에게도 넓혀주겠다는 정부 개편 방안에 대해 분노한다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 교육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재정이 남아돌아서 교육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최 회장은 재정당국은 작년부터 대규모의 엉터리 세수 추계로 전국의 모든 유초중 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그럼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불철주야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직원들을 넘쳐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 흥청망청 쓰고 있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지금의 행태에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한 번 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교부금 건드리면 좀 안 되거든요. 그 처음에 진보교육감들이 그 무상급식 들고 나왔었잖아요. 그게 막 진보 보수 관계없이 좀 그래도 애들 밥은 먹여야 한다. 학교에서 공부도 시키고 그게 이제 약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애들 밥을 먹으면서 공부는 시켜야지.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대학까지 가면 말 그대로 경직성 경비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줄이는 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 뭐 학급 운영비, 학습 학습 준비물 준비물비, 체험학습 지원비 이런 게 다 줄면 결국 그게 다시 학부모에게 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건드리겠다는 건데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는 네. 것을. 아예 모르는 것 같고 아니면 싸움을 붙이는 것 같기도 해요. 일부러 갈라치기. 그래서 저희 월급 그거 뭐 임금 인상을 안 시킨다거나 임금 인상을 좀 뭐 조금 시킨다거나 뭐 일부러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이 교부금이 저희 월급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으면 이게 대학까지 가겠다고 하면 대학의 재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판에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뺀다는 건지 좀 그런 것 대통령은 같아요. 대학 교육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추가 예산을 줘야지. 그 반도체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대학이 조금 더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나? 뭐 그럴 순 있죠. 그럴 수 있고 뭐 관점의 차이니까. 음. 근데 그거를 뭐 추가해서 지원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미 잘 어쨌든 되어 가고 있는 뭔가 정착되어 있는 그 초중등 교육에 대한 것도 너무 손쉽게 이렇게 막 휙휙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게 후속 뉴스로 이렇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를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학부모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데. 맞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네요, 네네네네. 이번에는. 네, 대학 얘기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대학에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등록금은 지원을 안 할 건지 정부가 대학 총장 1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14년째 묶여 있는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에 대한 이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등록금은 안 주고 다른 재정 지원을 많이 주시는 건지 장상윤 교육부 차관님이 23일 대구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렇게 밝혔고요. 등록금 규제를 풀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오래 끌지 않고 1년 내에 결론을 낸 뒤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4년째 뭐 국가 장학금 등 이런 규제를 통해서 사실상 대학 등록금의 인상을 막고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 장학금 투 유형을 통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은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일반대 194개교 중에서 188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고요. 인상한 대학은 6개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 건 2010년이었는데 201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2011년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 투쟁이 이어지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질 경우 2010년 이후 13년 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교 평균 등록금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한 진짜 이제 500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저희는 조금 그래도 등록금이 싼 편, 저렴한 편이었잖아요. 공립대였으니까. 그쵸, 공립대여서 올해 평균 676만 원이라고 합니다. 뭐 평균이니까 뭐 더 높은 곳도 있는 데도 거잖아요. 있는 그쵸? 거고 사실은 막 그랬는데 여기에서 등록금을 만약에 규제를 푼다면 평균이 뭐 700, 8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건데 사실 지금 600도 좀 많지 않나? 아니, 많은 것 요즘 같아요. 대학에서 내가 배우는 그리고 그 대학의 그런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 600 내기도 아까울 것 같아요. 아,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는 네, 상황이니까. 그리고 사실 대학을 간다는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는 음. 학문적인 의미보다는 그쵸, 직업. 증빙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타이틀이지. 뭐. 음.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나의 발자취 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이 큰데 너무 비싸지 않나? 그죠. 아직 이걸 낮추자는 게 약간 등록금 인상이 동결되면서 그런 논의가 이렇게 약간 멈춰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전국의 대학생들이 다시 대통합하게 되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뭐 지원책을 함께 내놓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계획이긴 합니다. 규제를 풀었을 때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재정난에 처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해 가겠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이전에 지금 전해주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초, 중, 고 교육에 비해 고등교육 지원이 적은 게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교부금을 빼서 대학에 주겠다는 건가? 아니 교부금을 빼서 대학에 주는 게 오히려 더 양반같이 보이네요. 등록금을 올리면은 거보다. 올리는 건 또 올리는 거고 그치. 올리지만 교부금을 빼서 대학에 주고 등록금을 냅두고 교부금으로 등록금 일부를 충당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무슨 정책이죠 이것은?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무슨 참 어렵습니다. 네, 모양새가 등록금이나 될지. 좀 깎아주지, 더 깎아주지. 그러니까. 평균이 300만 원이면 얼마나 좋아. 이게 저희 대학교 때거든요. 반값 등록금 때가. 그쵸. 그치, 한창. 진짜 뜨거웠잖아요. 진짜 막 음.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막 저희는 교대니까 좀 내 저렴하죠, 등록금을 음. 방학 때 벌어서 많이. 하는 게 가능했는데 음. 일반대 애들은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아, 그쵸. 안 돼. 휴학을 하거나 어. 하는 그게 근데 그게 또 역으로 대학교에 지원이 많이 된다는 거는 또 결국엔 또 이어져서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쪽으로 또 많이 지원이 될 거고 그럼 또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에 사는 게 스펙이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약간 또 등록금도 비싼데 음. 또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음. 좀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이 또 수능과 입시와 또 다 연결될 것이고. 네. 참 어떻게 이게 되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좀 진짜 답이 없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영향들을 좀 다 생각해서 좀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네. 많이 그러니까 뭐 듭니다. 지금이 꼭 무조건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이걸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이게 잘 모르겠네요. 네. 네, 빨리 어렵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교를 수능- 가기 위해서 수능을 봐야 되고 그 모의고사를 또 이제 6월, 9월에 실시를 했는데 거기서 또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좋은 소식이 없나요? 산 넘어 산이요. 네.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뭐 저희가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모의평가를 6월에 진행했었죠. 그 얘기도 저희 교육감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생명과학 2 출제 오류로 지난 수능에서 엄청 곤혹을 치렀었잖아요. 그쵸. 이게 그렇죠. 역대 최초로 빈칸으로 성적표가 나갔던 맞아요, 맞아요. 6개월 만에 오류가 재발해서 비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요? 네, 음. 수능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아, 내일이 아니다 보니. 네. 평가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정답 없음으로 판정하고 전원 정답 처리할 방침인데 어떤 문제였냐면요. 이때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총 68건이 접수가 됐다고 해요. 이 중에 뭐 중복 의견들을 다 제외하니까 총 31개 문항에 49건의 이의 신청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뭐 31개 중에 뭐 30개에서는 이상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오늘 문제가 된 것은 지구과학 2에 있는 14번 문항입니다. 뭐 이제 뭐 바다 이렇게 파도 뭐 이런 건데요. 해파가 진행하면서 심해파에서 천해파로 전이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 뭐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풀어보니까 니은만 정답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 보기 중에는 니은만 단독으로 있었던 건 없었어요. 뭐 아. 기역, 뭐 니은 디귿 뭐 이런 건 있었지만 니은만은 없었다. 그래서 평가원 이의심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한국연안방재학회, 한국지구과학회,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 세 곳과 외부 전문가 5인 교수 3명, 교사 2명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자문 결과 출제 오류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심해파와 천해파를 구분하는 기준인 파장을 뭐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에 따른 뭐 그거라고 해요. 차이. 그죠, 우리 뭐 들어도 모르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결과만 알면 됩니다. 네. 정답 없음으로 판정이 되었고 모두 정답할 거다. 6월 모의평가 중요한 시험에서 출제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항 오류가 발생해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 모의평가 출제할 때도 거의 그 수능처럼 선생님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네. 갇혀가지고 그쵸. 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나름 이게 있었을 텐데 참 이 문항 내신 분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약간 공통적으로 음. 오류가 나오는 쪽이 과학 탐구 분야가 많은 것 사실 같아요. 과학은 계속 그쵸. 바뀌는 네. 학문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보는 것도 워낙 많고 어. 그래서 조금 이게 계속 되는 거면은 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듭니다. 아, 수능이 좀 달라져야 되나? 수능이 없어져야죠. 수능이 없어진, 그쵸.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다른 게 나왔으면 음. 좋겠어요. 참신한 뭔가가. 등록금은 대학교는 무상으로. 네, 맞아요. 대학은 평준화.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갈게요. 네, 이제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왔는데요. 아, 오늘은 진짜 너무너무 정말 힘드네요.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번엔 또 뭐죠? 네, 지난 30일 서울 강서구의 A고등학교에서는 급식 반찬으로 나온 열무김치에서, 그리고 지난 15일 서울 중구의 B고등학교에는 급식 국수에 올라간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둘 다 싫어. 네, 앞서 서울 지역에서는 고교급식 열무김치에서 잇따라 개구리 사체가 나와 교육청이 여름방학 전까지 모든 학교 급식 단위에서 열무김치를 일단 제외했고요. 교육부가 그래서 서울고등학교 급식에서 나온 것과 관련해서 전국의 열무김치 납품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 급식에 열무김치를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는 21일까지 이미 지났지만 학교 급식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 명단을 보고 전수조사에 나서는데, 지금 교육부 보도자료 보니까 지금 이제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수점검은 관할 시도교육청과 식약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일단 여름방학 전까지 조사를 마칠 방침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뭐 위생, 뭐 당연하겠지만 위생, 식자재 검수 등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후속 기사들이 계속 있는데요. 이게 좀 또 하다 보니까 약간 또 여러 다양한 또 업체들의 좀 힘듦도 이제 기사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열무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뭐 세척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내용도 좀 분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서 제가 후속 기사는 따로 실지 않았는데요. 네. 아, 이게 참 이제 급식 다 하나씩 쳐다보면서 먹어야겠다. 네. 아니 근데 왜 열무김치에서만 그런 거지? 개구리가 그쪽에 열무를 많이 좋아하나? 나나? 그쵸. 먹는 거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네. 물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열무를 세척을 하는데 이게 너무 세게 세척하면은 또 식재료에 또 그런 게 또 있고 그렇다고 너무 살살 세척하면은 또 개구리가 남고. 남아 있고 그리고 개구리가 약간 또 보호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볼 때 잘 솎아내기가 어렵다. 되게 조그만한 애였겠지? 네. 뭐 이런 게 이렇게 어. 있잖아요. 그래서 솎아내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 번 나왔으면은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갔을 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지금 채소는 워낙 그래서 네. 근데 지금 두 번이나 나왔다 보니까 약간 이게 좀 그럼 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이 나와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닐까 네. 네, 두 그런 번 다시 안 생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좀 오늘 가벼운 소식이 없네요. 네, 다음 네. 소식도 좀 무거운 소식인데 전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초등학교로 네, 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 뉴스를 제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단톡방에서 보고 뭐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뉴스가 좀 자극적으로 많이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된 것도 있고 저는 일단 과정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 일단 강제 전학으로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강전을 왔다고 하면 아마 학폭을 네, 먼저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등교를 했는데 일주일 사이 같은 반 학생에게 또 폭언과 폭행을 하고 조금 무서운 거는 교사,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과 경찰에게까지도 막말과 욕설을 하고 뭐 교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동료 학생 물통에 넣어 죽게 만든 사실도 밝혀지고요. 이 부분 사건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 학생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보도가 되는 뉴스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혹은 뭐 어린아이가 동료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막 했다라는 것도 조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육 당국이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제3기관에서 학습시키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급 이동이나 강제 전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른 말로 하면 폭탄 돌리기잖아요. 뭐 그쵸. 이 반에서 안 되면 저 반에서 하는 거고 우리 학교에서 안 되면 다른 학교에서 맡아라 이건데 그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좀 치유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들은 설명을 했고요. 전북 교육기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학교 밖 특별 교육을 통해 교육과 치료를 진행하고 해당 기간이 끝난 뒤에도 A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교육과 치료를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A초 5학년 해당 학급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또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학생들, 그쵸. 네, 같은 반 학생들도 많은 트라우마와 고통이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도 그럴 것 힘드셨겠죠. 네, 같아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와 관련해서 A초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여름방학이 끝난 뒤 다시 학교에 복귀하게 될까 봐 학부모와 학교 교직원들은 지극히 걱정하고 있다. 교육청이 제3기관을 통해 교육과 치유를 병행하는 방안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니까 경북 그쵸. 뉴스를 탔겠지만 뭐 저희 학교나 저희 지역에나 어디에서나 잘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네, 어디 가나. 그쵸. 예. 아이가 네, 조금 정도가 심하고 이래서 좀 분리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상황은 늘 있죠. 저는 그 1학년이랑 4학년 때 이제 모두 전수 시행하는 그 학생 정서. 정서행동 음. 검사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조금의 강제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차원에서. 그러니까 학교 차원이든 아니면 뭐 국가, 사회에서든 국가 차원으로. 국가에서 학부모한테 이 학생에게 얼마 정도의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와 교육과 뭐 상담 놀이 치료나 음, 여기는 학부모가 한 명 이상 무조건 가야 되고 음, 학부모도 같이 참여하는 상담은 얼마 이상 해야 된다. 대신 나라에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돈은. 그렇죠. 그런 걸 해서 애를 바꿀 수 있게 가족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음, 맞아. 그것도 없어. 엄마는 애가 괜찮대.
뭐 그런 식으로 맞아. 만약에 진행이 맞아. 되는 사례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학교에서 이러면은 왜 우리 애는 안 그런데 그쵸. 집에서는 괜찮은데 네. 학교에서만 그러냐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어쨌든 정서행동 검사라는 거를 할 거면 음. 유명무실화 되지 않게 좀 강제성이 있는 그 뒤에 뭔가 절차들이 동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서행동 검사도 사실은 매년 시행하면 좋죠. 그쵸? 그쵸. 네, 뭐 그 네, 1년 4년은 맞아요. 너무 또 네. 띄엄띄엄이기도 음. 하고 그리고 그냥 그 검사가 아니더라도 교실에서 어떤 문제나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현행으로는 부모님이 그냥 안 한다 이러면 더 이상 학교에서 맞아요.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맞아요. 없잖아요. 근데 좀 약간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보이거나 좀 이랬을 때 학교에서 상담을 권유하고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상담을 받는 것까지는 좀 교사의 재량으로 들어오면 이런 경우로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까 네. 싶어요. 저희는 옛날에 이런 경우를 한번 봤었잖아요. 예전에. 그냥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그냥 무력화시켜 버리는 일들을 음,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또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 기사 내용 좀 자세히 보면 진짜 이 학교가 그냥 아이 하나에 그냥 다 휘둘려서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상황도 좀 너무 무기력하다고 느꼈는데 음. 아, 그러니까 사실 뭐 가정 지금 환경이 어떤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 네네.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학교가 부모님에게 아이를 데려가라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나? 할 보통. 수는 네. 있죠. 네. 전화해서 상담 학교만의 또 나름의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 학교 음, 규정에 따라서. 근데 그러니까 베이스적으로 봤을 때 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입는 건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쵸. 학교에 그쵸. 있는 교사들, 뭐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조금의 권한이 이렇게 없는 나라가 있을까? 그렇죠. 교사한테 권한이 이 정도도 없고, 아, 뭐 교사가 뭐 어쨌네 문제 생기고 뉴스 나누 이런 얘기 싹 빼고 교사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이런 정도도 없는 나라가 있을까? 애 성장을 위해서는 맡겨놨으면서 음. 그 교사한테는 그 어떤 권한도 주지 않고 책임만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팔다리 다 묶어놓고. 하다못해 애가 상담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우리가 이렇게 뭐 얘기를 못 네. 못 해주고 연결시켜 못 시켜주고 네 오늘 방과후 시간에 그럼 선생님이 뭐 상담 놀이치료 도와주실 분이 오실 거니까 한번 하고 가 이 말을 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없으면서 뭐 학교 기초학력 때부터. 그거 뭐 기초학력 잘하면 뭐해요? 그래. 근데 기초학력도 못하게 하잖아요. 남길 수가 없잖아. 음. 기초학력도 못해 사실. 그래서 사- 교육감들도 후보 나왔을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어떤 교육감도 교사의 권한을 늘려주겠습니다. 대신 뭐 책임도 그만큼 주겠습니다. 우리 애들 음, 확실히 키우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수학 음, 문제 많이 풀고 줄 세우겠습니다 하지. 음,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거 뉴스 보면서 지금 뉴스에 나왔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 전국에서 담임 선생님 안에서 숨기면서 푹푹 사귀고 있는 선생님들 엄청 얼마나 많을 많을까. 거예요. 이게 또 어떤 학교는 분위기가 저거는 교사의 잘못이다, 교사의 역량의 부재다라고 또 보는 맞아요. 시선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뭐 작년 쌤은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얼마나 또 속 썩이고 계실까 뭐 이런 전수조사를 생각들. 한번 네.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10년 전에도 저 아는 선생님 학교에서 아동 6학년 학생에게 폭행 당해서 이제 그 이후에 병가 내고 막 이런 경우도 네. 있었거든요. 그렇죠. 뭔가 아이의 잘못이라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쵸. 아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데는 무조건 이유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학교에서일 수도 있고 집에서일 수도 있고 뭐 교우 관계일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요. 집에서의 도움이나 아니면 집에서의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절대 바뀌지 않을 그럼요.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 그쵸.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이런 도움이나 적극적인 뭔가 지원이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필요한다는 겁니다. 애들이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그쵸. 아직 나이도 어린 애들이 네. 그렇게 그쵸.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건데, 그 좀 잘 만들게 불쌍하죠, 사실 좀, 짠하고. 네. 잘 만들어지게 하고 싶은 건데, 그쵸. 아유, 참 그렇네요. 갑자기 네. 또 약간 성토의 장이 잠깐 되었다가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교육감에서는 정말 다양한 곳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인가요? 네. 네. 이번도 뭐 딱히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작년부터. 네. 그래서 거기서 문과가 좀 불리하다라는 인식이 잡힌 수능인데 전국 교대 10곳 중 7곳에서는 정시에서 이과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경인교대, 부산교대 등 7개 학교는 미적분, 기하 또는 과학탐구 응시자한테는 3에서 5%의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청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는 미적분 기하를 응시할 경우 수학 성적의 5%의 가산점을, 경인교대는 3%를 부여하고요. 부산교대, 서울교대, 춘천교대는 과학 탐구를 응시한 학생들에게 탐구 과목 점수에 3에서 6%를 추가로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점수에 플러스 가산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사실은 문이과가 분리됐던 2021학년도 정시까지는 전국교대 10군데가 모두 이과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했어요. 음. 사실 왜냐면은 교대생들의 지원을 대부분 문과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수리 가형 그리고 과학 탐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려운데 이과생들의 유불리 개선을 해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쵸. 했었는데 이 문제는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이과 통합 수능 개편된 이후에도 전국 교대의 70%가 이과생 가산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 학교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는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지난해부터 이과생에게 주었던 가산점을 폐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이과 통합 수능이라고 하니까 국어 수학 선택 과목제가 도입되니까 문이과가 따로 이과생 이거는 뭐 딱히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통합이니까.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 또는 과학 탐구 선택 과목을 응시한 학생을 이과생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생은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또는 이제 사회탐구를 치르는 학생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이과생들이 수학에 강점을 보이는데 표준 점수 획득에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과 가산점을 작년에 폐지한 공주교대의 정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종 합격자 중 과학탐구 응시자 비율이 사회탐구 합격생 비율을 앞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산점이 없어도 문과생보다는 이과생이 많이 합격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그런 관행이 이게 수능 제도가 개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어져 온다. 대학에서도 통합형 수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가산점이 없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유리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데 가산점까지 부여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역차별에 그런 해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잘 몰라서 그냥 안 바꾼 거 아닐까요? 작년처럼 해. 네, 그런 느낌. 연도만 바뀌어서 기한 올리고 어. 그냥 뭐 그랬을 것 그래도 같은데. 입학처라는 곳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맞아. 전문으로 하는. 그렇죠. 저희 입학할 때 이제 그 이공계 쪽에 애들이 이렇게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가산점 받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부터 그랬어요? 저희 때 이제 들어온 친구들 중에 동기들 물어보면은 뭐 너 뭘로 왔어? 이러면 뭐 나는 뭐 이공계 특별 전형 뭐 이런 걸로 왔어. 뭐 혹은 뭐 뭐 그 과목도 골랐던 걸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내가 수리를 보는데 뭐 과학을 보는데 뭐 어떤 과목 고르면 어떻게 뭐 가산점을 더 받고 뭐 이런 것까지 체크해서 오는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점점 그 이후로 약간 그 저희 흔히 문송합니다 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제 이과가 좀 득세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진짜 이과생들이 많이 보긴 보나요? 그 문과생들을 많이 유의할 정도로 떨어뜨리나? 이과생 때문에? 저희 때는 그런 게 크게 문제로 다가오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수능은 통합이어서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어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공주교대 작년 결과를 분석했을 때 음. 최종 합격자 중에 과학탐구 응시자 비율이 49%였어요. 반은 과학탐구를 해서 온 학생들이었다. 아, 그럼 그래도 좀 많이 보는 편이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사회탐구가 48% 학생들이었으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좀 다이나믹했네요. 역시 무겁네요. 좀 피곤하시네요. 어떻게 주말에 좀 잘 쉬시는 걸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가 다음에 이제 그 원래 2주 뒤에 7월 11일에 이제 원래 나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어떤 행사가 있죠?
여러 가지 행사. 네, 다양한 행사가 있는 관계로 저희가 그 전주에 이제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학기 말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학교에서 기획하고 있는데 모두 동원되는 관계로 촬영이 굉장히 좀 불가피해질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에인 7월 18일 날에 이제 3주간의 교육 뉴스로 좀 돌아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18일에 나오는 그 뉴스를 마지막으로 1학기는 일단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좀 약간의 휴식기를 갖고 좀 정비를 해서 이제 8월에 다시 2주간의 뉴스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학교에 살기 때문에 방학에는 방학을 해야 돼요. 학교에 네. 네, 그렇게 흔듦을 두고 네, 네. 잠시 좀 떠나서. 재충전의 시간 및 또 공부해 오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예정이고요. 혹시 그 사이에 저희가 여력이 돼서 뭐 번외편들 제작할 수 있으면은 제작해서 방학 중에도 가능하다면 네, 방학은 너무 오히려. 짧더라고요. 네, 여름 방학은 좀 짧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마무리 네. 멘트 해주시죠. 네, 저희 여느 날 여느 교실 교육감은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여느 날 여느 교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여느 날 여느 교실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교육감 24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들 남은 학기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